일단 배보윤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배보윤 변호사님의 양력 저를 확 덮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배보윤 변호사님 잘생기셨죠? 네. 26년 동안 헌재에서 일하셨습니다. 총괄 부장 연구관 전속부 공동부에서 일을 하셨고 헌재 비서실장 이게 얼마나 막강한 자리인지 요즘은 우리가요 헌법재판소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연구관 이런 분들까지도 이름을 꿰 정도가 됐습니다. 다 거기를 거치셨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 또 기획실장 공보관 등 헌법연구관으로서 재직을 하셨는데 딱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도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아, 요직만 싹 거치셨구나. 아,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대구 영남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고대 법대 79학번. 오, 굉장히 영하십니다. 이러면서 저는 7, 8학번이에요. 자, 네.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또 있으셨고 또 독일의 훔볼트 대학 법대에서도 말하자면은 연구 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이 세금 올해는 더 놀랍습니다. 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세금의 문제가 저도 무슨 고지서가 전자 고지서로 저는 다 오거든요. 네. 그걸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깜짝 덜컥한 게 아니라 아주 놀라기도 하고 자,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 오늘도 또 고지서가 왔어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다. 이 변호사님은 세금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네.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이제 국회 법률을 통해서 네.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이 동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략하게 딱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역과 이 세금 이거는 이 로마 시대부터 아주 시민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세금 있는 곳에 권리 있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은요 세금을 갖고 우리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있고 특히 종부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다음 이 제목 한번 소제목 올려주시고요. 자, 이 소제목은요. 다 우리 배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문제는 종부세 위헌이다. 네. 자,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 종부세가 왜 위헌인지 배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 네네. 네. 자, 자료 올려주세요. 네. 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면서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24차례에 걸쳐서 네.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고 네. 해왔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까지 네. 하기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24번에 걸쳐 정책 결과로서 최근에 경실련이 간 통계에 의하면은 그 서울 시내의 그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값이 거의 700조가 올랐고 네. 와. 그 전체적으로는 토지까지 합치면 1,500조가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강남에는 아파트 값이 이제 6억, 강남 경우에는 6억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전체 서울시 전체로 하면 4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 시내 집값으로는 뭐 4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는 14%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서울 시민이 종부세 대상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다음 화면 뭐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토지나 이렇게 네. 주택 가격이 아주 폭등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네.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보유세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무려 117.8%가 올랐고 네.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48.6%가 올랐습니다. 아. 2년 사이에 164.4%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소위 뭐 네.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재산세에다가 겁니다. 종부세에다 예, 예. 진짜 뼈골 빠지는 예. 거죠. 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네. 그 이렇게
뭐 종부세가 늘어난 요인을 살펴본 건데 그중에 시장 요인이 보신 것처럼 57.9%, 네. 정책 요인이 41.8%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아먹었다는 얘기네요. 42%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 요인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번에 걸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장 요인도 결국 정부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과세 종부세를 하는 경우에는 세목이 모든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상이 되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과세 표준하고 그다음에 세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종부세니까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네. 공시 가격에다가 공시가격에다가 일정률을 곱합니다. 네.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네, 네, 그 네. 일정률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네. 재정 구조로 재정 구조 등을 감안해서 100에서 60에서 100에서 100%까지 네, 네, 60% 100%까지를 가감해서 곱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정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공시가격도 높아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분모가 과세 표준이 일단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비율을 곱하는 그 부분 네. 저 시세 반영하는 그게 종부세의 핵심이 되는 분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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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원래 법률에 의하면은 가격이 폭등하면은 사실은 가격이 폭등하면 종부세가 보유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낮춰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이제 보유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죠.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득을 내 손에, 받았다고 네. 하면 당연히 그건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정부 들어서 시행령으로 네. 사실 법률로 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2018년은 85%, 2019년 90, 2020년 95%로 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의 거죠. 그 공시가격하고 같게 이제 네. 부과한다는 겁니다. 과세 표준을 분모를 기본적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행령으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시행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부과해야 되는데 분모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시행령으로 했다는데 편법적으로 지금 올려놓는 건 아니냐. 그럼 이거는 정말 조세 법률주의의 네. 위반이라는 문제가 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위헌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빌은 강탈이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 화면 네.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가격 대별 상승률이라고 한 것이 네. 이제 일종의 공정시장 가격률을 이 한시적으로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네. 반영 비율을 오히려 2020년 19년에 95% 일반 그 이하보다는 더 반영률을 더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까지 굉장히 다른 9억 이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했죠. 아.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증세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런 정부 정책으로 편법적으로 네. 인상한 거다. 결국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그렇죠. 했다. 그래서 과세 네. 표준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세 법률주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현미하고 문재인하고 야비하게 이제 네. 밀어붙인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 9억 이하하고 9억 이상의 부분을 차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차등했으니까 과세 표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 표준을 차등한 거 보유세인데 네. 실현 이득이 아닌데도 보유세라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차등했다라는 것은 네. 조세 평등 원칙, 아. 공평 과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그렇네요. 두 가지 요소가 지금 과세 표준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조세 법률주의와 네. 공평 과세 원칙 위반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를 차등을 해서 뭐 6억이니 9억이니 뭐 이렇게 해도 당장 여기서 뭐 이 물건을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차이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보름잡기를 하면서 그걸 또 분류를 했다. 네. 이거 진짜 봉익 김선달이 네.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이 한 네. 짓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실현되지 않는 것을 마치 네. 실현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부과한 그런 셈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이제 세율에 관한 것인데요. 네. 아까 말씀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네, 하지 네. 않다고 말씀드렸죠. 세율 부분이 보시면은 지금 2주택이라 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 2018년 이 정부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 날 개정해서 네. 이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건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3%, 0.5%, 6%또 구간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네. 세율이 다르죠. 네네. 보유 주택 수하고 그다음에 조정 네네.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먼저 차근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보유 주택 수로 차등했다 세율을 네. 구간별로 차등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지 않습니까? 보유세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실현된 이익이 아닌데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했다. 네.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득이 실현됐다. 내 손에 그렇죠. 들었어야 많이 이득을 얻었으니까 집을 팔았을 경우죠. 누진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분했을 때. 네. 근데 이거는 보유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할 때는 일률적으로 갖게 해야 되는데 차등으로 지금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나 독일, 그 일본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그 주택 보유수를 가지고 차등 세율을 보유세를 차등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죠. 없죠. 네. 우리만 미국은 이렇게 한 겁니다. 집을 사면은 거기 또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네. 자, 기가 막힌. 취득세야 미국의 경우는 취득세나 처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2.6% 양도소에서 굉장히 많이 부과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보유세도 이렇게 차등적 누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보유주택 수하고 지금 구간상의 누진율을 적용한 거 이것은 공평가세 원칙에 어긋난다. 네. 네. 그 점은 세율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입니다. 네. 법률에 위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률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은 조족은 마음대로 집도 사지도 못하고. 아니 조정이라는 건 통상 컨트롤하는 뭐 거죠. 컨트롤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냥 네. 그것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소송에서도 조정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뭐 개별적으로 뭐 일할 때 약간 이제 그 등락을 이렇게 서로 그렇죠. 협의를 컴프로마이즈하는 서로 네, 네. 협상할 때 하는 건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정 대상을 정하느냐?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요. 네. 정부가 그럼 지금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 전국토의 거의 반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정부 마음대로. 그건 아니죠. 네. 근데 그 그렇게 뭐- 했죠. 네.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하하. 기준을 가지고 그 세금을 부과하고 할 때는 엄격하게 재형법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 네.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집행자는 네. 행정부는 집행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조정 대상 지역 가지고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국토를 지금 과반을 거의 보도에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는데 결국 이에 바로 네. 그 위헌 소지가 공평가세 원칙에 어긋나는 네. 위헌 소지를 가지고 네,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종부세가 조목조목 위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막 거품만 물고 이렇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종부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지금 위헌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문제 좀 차근차근 그다음에 나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 다 네. 종부세 맞은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종부세 위헌이다 이러면은 내 재산을 이제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참여하시는 네. 참여하시는 방법은 네. 이 제목 좀 바꿔주세요. 네.
네. 네, 그럼 그러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채우시고 아, 제출을 하시면은 네. 거기에는 이제 뭐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자세하게. 그냥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 대충 비용은 아주 얼마 정도 되나요? 그 10만 원에서 부담되는 액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거기에는 예. 그 인지대나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될 송달료가 더 네, 큽니다.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이제 10만 원 정도를 낸다 하면은 종부세를 얼마를 얻어맞은 경우에 10만 원인가요? 그게 이제 제일 네. 이제 그 고객 구체적으로 구간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대충. 100만 원 이하 정도, 아, 100만 원 이하는?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원, 뭐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맞았다 하면 뭐 15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뭐 거기 대충.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구간별로 그러니까 돼 있어서 그렇게 부담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돌려받게 되면은 어떻게 전액을 환급받습니까? 그 위헌이 네. 되면 전액 환급 받죠. 아, 예, 위헌이 예, 되면은. 예. 지금- 근데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위헌이 되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분명히 위헌이잖아요. 위헌입니다. 네. 예. 100%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위헌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재산권 정부 정책이나 네. 이것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네. 앞으로도 그렇고 막을 수가 없게 아. 됩니다. 그건 이제 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은 사실은 자유의 기반이 되거든요. 네. 모든 자유의 기반입니다. 네. 뭐 그 실제로 살림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죠. 그 재산이 기반이 돼야 자유라든지 자아 실현이 훨씬 더 그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이 가하면은 뭐 연금 퇴직자라 그러면은 이거 집을 팔아든지 대출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처분 소득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 자유나 다른 말하자면 어떤 면 주거를 이전해야 될 그렇죠. 쫓겨나는 상황도 거죠.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도 연결이 제약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사유재산,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하자면은 이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사유재산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왕이라든가 말하자면은 뭐 봉건 영주도 나를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너 저기 가, 너 저기 가, 너 우리 집 와서 노예해. 그래서 파이프스는 사유재산이 없는 인간은 노예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자, 억울한 종부세를 돌려받고요. 그런 다음에 자, 내 재산 내가 지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하는 바로 그 표가 있지 않나. 그 핵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이제 실현이득계처럼 간주해서 그 부과를 한다면 지금같이 네. 부과한다고 하면 네.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 나중에 처분할 때 그 종부세 낸 것을 네. 공제해주지 않으면은 네. 이중과세가 되어서 위헌입니다. 그렇게 될 지경으로 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살펴보시고 네. 또 구체적인 자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 경과 규정이나 네.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과 규정이나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도 네. 위반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서 약속된 모든 권리를 우리한테 빼앗아가면서 무조건 돈 내라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올해 경우에 17만 4천 명이 14만 7천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뭐 불이 터져. 그렇죠. 그렇죠. 서로 그냥 그 새로운 지출 비용이 생긴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재산이 줄어든 거죠. 이 정부는 이제 특기가 갈라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 얼마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내도 된다. 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고 뭐 지금 아파트값 올라가니까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환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혜택 받는 사람들은 네. 아무 없이 혜택을 받겠지만 네. 네. 그걸 동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따라서 그런 부분도 국회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것은 헌법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네.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네. 바로잡아줘야 되는 문제이고 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 주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종부세가 얼마나 황당한 우리가 세금인지 이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이 주도 세력을 바꾸겠다. 있는 자한테 뺏어 오겠다. 이러면서 세금이라는 하나의 이 도구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사회재산을 빼앗아 가는 굉장히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재산권 유린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유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강조하고 싶으신 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네. 인권선언에서는 자유 재산 안전입니다. 네.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자유 재산 행복입니다. 그렇죠. 재산권이 펀더멘털 라이트에 해당입니다. 네, 네, 우리 지금 그 임시정부에서 19년 4월 12일에 임시헌장에는 네, 그 민주공화제로 돼 있고 네. 표현의 자유로부터 거기에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통성을 이어받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산 보장이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은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재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네, 다른 자유가 제약이 계속 2차, 3차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금이 이 내는 것이 과도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는 네. 스스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이- 합당하다면 맞아요. 그냥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부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면은 행동으로 옮기셔서 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해서 반드시 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 환급 받아야 되겠죠. 자, 이 배보윤 변호사님과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종부세 위헌 소송에 사실 그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막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예. 어떤 그 의도로 또 목표는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목표는 네. 이 국민의 재산을부터 네. 고사하는 분들을 바로잡는 네. 것이 저희들이 합리적인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목표고요. 네.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비서관도 하셨고 네. 과거에 발언의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계셨던 강훈 변호사 아, 네. 잘 네. 아시죠? 네. 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시다가 부장 판사 하시다가 황적화 아, 변호사님 네. 아주 쟁쟁한 분들이네요. 네. 또 뭐 우리 저기 헌법 같이 이제 선배인데 이석연 변호사님도 아, 같이 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 아, 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진짜 이석연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굉장히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익으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좀- 뭐 이제 자문하신 분들은 네. 교수님들이 양정모 저 연세대 경제학과 아, 교수님, 네, 네, 네. 그 자유 원장 김정호 네. 원장님 이런 경제적인 이론적인 것을 네.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배보윤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가장 말씀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그래서 오늘 배보윤 변호사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있기 바라며 종부세를 내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 소송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